세조실록이 철저히 감춰버렸던 죽음의 현장. 그런데 수십 년 뒤 백성들의 구전과 후대의 기록 속에는 이 두 명의 낯선 얼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약을 들고 왔으나 차마방에 들어가지 못한 금부도사 왕방연, 그리고 활줄로 단종의 목을 직접 조른 이름 모를 관아의 심부름꾼 공생. 이들은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의 등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부도사 왕방연입니다. 그는 명백한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국가의 중대 범죄를 다루던 의금부의 종호품 실무관리였죠. 하지만 세조실록은 단종이 자살했다고 조작했기에 사약을 들고 간 암살자 왕방연의 이름을 실록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야사와 숙종실록은 왜 그를 잔혹한 암살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고도 감히 들어가지 못해 머뭇거린 나약한 인물로 묘사했을까요?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죄책감의 투영입니다. 당시 백성들과 후대의 지식인들은 17세의 소년왕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의금부의 암살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왕방연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다는 묘사는 이 살인이 얼마나 폐륜적이고 부당한 것인지를 극대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왕방연은 훗날 영월에 다녀오며 천만리 머나먼 길의 고운님 여의 없고 라는 처절한 자책에 시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활주를 당긴 공생은 누구일까요? 공생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지방관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아주 신분이 낮은 천민이나 하급 아전을 뜻하는 직책명입니다. 즉, 단종의 목을 조른 자는 구체적인 이름조차 없는 철저한 익명의 하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가장 신분이 낮은 심부름꾼이 왕의 목을 졸랐고 직후에 피를 쏟으며 즉사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았을까요? 여기에는 조선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과 인지 부조화의 해소라는 거대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왕을 시해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금기입니다. 왕방연조차 손을 대지 못한 이 금기를 깬 자는 역설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 계층이어야만 서사가 성립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생의 즉사입니다. 진짜 살인을 지시한 세조나 한명회, 신숙주는 천벌을 받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절망했죠. 그래서 민중의 억눌린 분노는 단종의 옥체를 훼손한 자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 피를 쏟고 즉사했다는 즉각적인 응보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권력자들을 당장 벌할 수 없으니 가장 말단에 있던 실행자가 끔찍한 천벌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심리적인 카타르시스와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민초들의 처절한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결국 왕방연의 눈물과 공생의 끔찍한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명령을 내린 최고 권력자 한명회와 신숙주는 궐 안에 숨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 실무자 왕방연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말단 심부름꾼 공생만이 역사의 현장에서 피를 뒤집었었습니다. 단종 살해의 진정한 공포는 목을 조른 활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기획자들은 익명 속에 완벽히 숨고 오직 말단 실행자들만이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설계된 권력의 서늘한 꼬리 자르기 시스템.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조선 최대의 완전 범죄인 이유입니다.